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아기장수 더덕이. 옛날 옛적에 한 호러미가 살았는데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보니 더덕이 큼지막한 게 있기에 뽑았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더니 더덕아, 나하고 살자. 하니까 쑥 뽑혔습니다. 갑자기 쑥 뽑히니까 뒤로 자빠져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더덕하고 사람하고 같이 대굴대굴 굴러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을 채워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아기가 그날로 슬그머니 일어나 앉더랍니다. 그러더니 37일 지나니까 걷고 100일 지나니까 뛰고 첫 돌이 지나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산더미만 한 걸 한 짐씩 해왔습니다. 나이 67살 돼서 글방에를 보냈더니 하루만 가고 다시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느냐고 물으니까 글방 아이들이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려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묻기를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내 아버지는 강원도에 콩 팔러 갔다. 하니까 그날로 집을 나가서 10달 열흘 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묻기를 온 강원도를 다 뒤져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할 말이 없어서 내 아버지는 절에 공부하러 갔다. 하니까 그날로 집을 나가서 또 10달 열흘 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묻기를 조선팔도 저를 다 뒤져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기에 할 일 없이 바른 대로 말해줬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더덕을 한 뿌리 뽑았는데 더덕하고 같이 뒹굴었더니 그날로 배가 불러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름은 더덕이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더덕이 나이 10대 쌀 먹으니까 밤만 되면 집을 나갔습니다. 초저녁에 슬그머니 나가서 새벽잇을 맞고 들어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랬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3개 넘더니 커다란 바위 앞에 섰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게 그냥 바위가 아니고 바위 문이었습니다. 더덕이가 바위를 잡고 끙하고 용을 한 번 쓰니까 그 큰 바위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더덕이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다 말고 어머니도 들어와 보십시오. 하기에 군말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뒤 밟은 걸 다 알고 그러는데 뭐 어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위 문 안에 딴 세상이 있는데 온통 병사들이고 쇠붙이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몇 천인지 몇 만인지 모르고 쇠붙이들은 죄다 칼이고 창이고 방패고 투구고 그랬습니다. 댕그랑댕그랑 하면서 밤낮으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칼이야 창이야 방패야 투구야 만들다가 더덕이가 들어가니까 장군님, 하고 달려들어 떠매고 갔습니다. 구경 다 하고 집에 왔는데 하루는 나라에서 임금이 왔습니다. 임금이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와서 더덕이는 어디 있느냐? 가르쳐주면 돈을 주마. 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바위 문 있는 곳을 가르쳐 줬는데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당최 문이 열려야 말이죠. 힘장사 몇백 몇천이 달려들어 밀어도 꼼짝을 안 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임금이 또 꿰어 여봐라, 언제든지 내 아들이 오거든 배가 아프다 하고 의원을 불러오라 해라. 그러면 곡식을 주마.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배가 아파 죽겠다. 의원을 좀 불러오너라. 의원을 부르니까 의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의원 옷을 입고 의원처럼 차리고 왔습니다. 와서는 이 병에는 다른 약은 소용이 없고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아다가 간을 빼먹어야 낫는다. 하였습니다.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산으로 들어가더니 사흘 만에 왔습니다.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더덕이를 덮쳤습니다.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았으니 기운이 다 빠졌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박에 사로잡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고도 더덕이는 기운이 펄펄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당해낼 수 있어야죠. 할 일 없이 놓아줬습니다. 일이 안 되니까 임금이 또 꿰어 여봐라, 다음에 내 아들이 오거든 머리가 아프다 하고 점쟁이를 불러오라 해라. 그러면 비단을 주마.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다. 점쟁이를 좀 불러오너라. 점쟁이를 부르니까 점쟁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점쟁이 옷을 입고 점쟁이처럼 차리고 왔습니다. 와서는 이 병에는 다른 약은 소용이 없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복숭아 99개를 따다가 씨를 갈아 먹어야 낫는다. 하였습니다.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가더니 석 달 만에 왔습니다. 하늘복숭아 99개를 따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신하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재판을 차렸습니다. 하늘복숭아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못 따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불효한다고 옥에 가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늘복숭아 99개를 보란듯이 다 따왔습니다. 트집 잡을 건더기가 있어야죠. 할 일 없이 놓아줬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임금이 소가죽 3,000장으로 주머니를 지어주면서 꿰었습니다. 여봐라, 다음에 내 아들이 오거든 이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가라 해라.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라. 그러면 금덩이를 주마.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저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가거라. 왜 그러십니까?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임금과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주머니를 꽁꽁 묶고 바위에다가 패대기를 쳤습니다. 패대기를 한 3,000번 치니까 뼈도 살도 다 부서졌습니다. 더덕이를 죽여놓고 임금은 어머니한테 준 돈이야 곡식이야 비단이야 다 도로 빼앗아 버리고 인두로 팔다리까지 지져놓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울며 불며 가죽 주머니를 풀어 헤쳐보니 뼈고 살이고 다 부서져서 가루가 돼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더덕이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거든 반쪽짜리 의원을 찾아 약세첩을 지어다가 내 몸 위에 뿌리고 뼈 살아라, 살 살아라, 숨 살아라 하십시오. 그 길로 어머니가 반쪽짜리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3년 만에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인 반쪽짜리 의원을 찾았습니다. 약 3첩 지어달라니까 밥 3,000끼를 지어달랬습니다. 밥 3,000끼를 지어줬더니 빨래 3,000가지를 해달랬습니다. 빨래 3,000가지를 해줬더니 물 3,000동이를 길어달랬습니다. 물 3,000동이를 길어줬더니 약 3첩 지어주더랍니다. 약 3첩을 가지고 와서 더덕이 뼈가루 살가루 위에 뿌렸습니다. 한 첩 뿌리고 뼈 살아라. 하니까 뼈가 살아났습니다. 또 한 첩 뿌리고 살 살아라. 하니까 살이 살아났습니다. 또 한 첩 뿌리고 숨 살아라. 하니까 숨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더덕이는 어머니하고 바위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 신랑의 재주.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딱 그 외동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금이야 오기하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워 나이가 들어서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정승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 재주 많고 덕 많은 신랑감을 내 손으로 구해야겠다. 하고서는 그날부터 사윗감을 구하러 들매끈을 메고 나섰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찾았단 말이죠.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글방이 있는데 그 글방에 참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더랍니다. 훈장에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책 이름만 대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외우는데 한 군데도 막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글도 얼마나 잘 짓는지 운만 딱 대면 그 자리에서 바로 12글을 지어내는데 한마디도 더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 데를 가면 저만한 사윗감이 있으려 하고 그 총각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대개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위 삼으려고 하니 어떠시오? 이러니까 그 모 정승 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 써주고 날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 날 아무 시에 혼례 치르러 오라고 단단히 약속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마개를 딱 들렀습니다. 주마개에서 하룻밤 자려고 방을 잡아 쉬고 있으니까 웬 총각이 그 방에 묵으러 들어왔습니다. 주막에서 방은 적고 손님은 많고 하면
한 방에 여러 손님을 들이기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광주리가 턱 들어왔습니다. 광주리에 밥그릇을 담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총각이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더니 잠깐 나가서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나무를 깎아 붙이고 다듬어 칠까지 해서 들어오더란 말이죠. 거기에다 그릇을 떡 올려놓고 어르신, 어서 드십시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런 재주 가진 총각도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정승이 그 재주에 탄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그 총각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니까 뭐 마다할 리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대충 예를 갖추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장가들러 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신랑 둘이 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길가논에서 웬 총각이 모를 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모를 어찌나 잘 심는지 한마지기 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었습니다. 그래놓고 걸음 주고 김매는 것이 딱 담배 한 대 참이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울 동안에 그 많은 일을 다 하더란 말이죠. 농사가 천하의 근본인데 농사를 저리 잘 지으니 저보다 나은 사윗감이 있으랴 싶어 정승이 그 총각한테 또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 될 생각은 없는가? 하니 그거 뭐 감지덕지였습니다. 당장 그러겠노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색시 맞으러 오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러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날 한시에 신랑 셋이 오게 됐잖아요. 정승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 참 일을 저질러도 예사로 저질러 놓은 게 아니거든요. 딸 하나의 사위 셋을 보게 됐으니 이게 예산 일인가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신랑 셋을 맞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거 참 큰일 났다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딸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집갈 딸이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하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가만히 안 놔두면 또 어떡할 거예요. 엎질러 놓은 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초래청을 턱 차려놓고 색시가 단장을 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신랑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일이 나긴 났죠. 이때 색시가 썩 나서서 신랑 셋한테 술을 한 잔씩 돌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제가 이 중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 오십시오. 3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배워 오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 셋 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새 신랑이 흩어져서 재주를 배우러 떠났습니다. 그러고 3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그동안 글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주역을 많이 읽어서 점을 치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었습니다. 주역을 훤히 꿰면 점괘가 척척 맞아떨어지거든요. 눈앞의 일이나 10년 뒤의 일이나 한 번 점을 쳤다 하면 척척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이만한 재주면 날 당할 자가 없을 테지. 하고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손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멍석 만드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예사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멍석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멍석이란 말씀이에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멍석 타고 활갯짓 한 번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간이 좀 좋아요.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물건을 다 만든 거예요. 어느 누가 이만한 재주를 가졌으려고. 하고 이 신랑도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농사 잘 짓는 신랑은 뭘 배웠나 하면 배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 다해 배 농사를 지어서 배나무 한 그루에서 딱 배 한 개를 땄습니다. 3년 동안 밤잠 안 자고 농사 지은 게 딱 배 한 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셋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가는데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탁 쳐보더니 이거 큰일 났네. 하였습니다. 뭐가 큰일이냐? 하니까 색시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 색시한테 장가들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색시가 다 죽어간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때 멍석 가진 신랑이 나서서 그러면 한씨가 급하니 멍석을 타고 가자. 해서 새 신랑이 멍석을 타고 화롤 날아갔습니다. 멍석을 타니까 색시 집까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본이 아닌 게 아니라 색시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때 배 가진 신랑이 허리춤에서 배를 꺼내어 그걸 갈아서 즙을 내어 색시한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색시가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인 배라서 효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색시를 살려놓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못 쳤으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이요. 멍석 가진 신랑이 아니었으면 빨리 오지 못했을 것이요. 빨리 못 왔으면 오기도 전에 색시가 죽었을 것 아니겠어요. 배 가진 신랑이 없었으면 빨리 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냥 죽는 꼴을 보고 있어야죠. 이러니 새 신랑 중에 어느 하나 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새 신랑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중 하나를 고르긴 골라야죠. 색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새 신랑한테 차례로 묻기를. 점치는 서방님은 점을 쳐서 재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멍석 가진 서방님은 멍석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배 가진 서방님은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배 농사 지은 신랑이 색시한테 장가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선자 이야기. 옛날 사람이 사는 이 땅의 초목은 잎만 무성할 뿐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어느 큰 산 아래 왕씨 성을 가진 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제는 매일 사냥이나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황혼이 야울야울 타들어가는 장작불처럼 서편 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던 어느 여름날 저녁, 나무찜을 지고 오던 형제는 산 아래에서 죽어가는 두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형제는 나무찜을 산모퉁이에 내려놓고 처녀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모는 바쁘게 생강차를 끓이고 몸을 보하는 음식을 만들어 정신을 잃은 두 처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려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노모가 지극한 정성으로 처녀들을 보살핀 덕에 며칠 만에 그녀들은 기력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녀들은 먼 길을 나선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궁금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으나 그녀들은 빙그레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부인은 그녀들이 어디서 왔으며 왜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했으나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들의 옷차림이나 몸가짐으로 보아 양갓집 교수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딸이 없던 집안에 두 처녀가 들어와 살면서 적막하기만 하던 집안이 형제가 돌아오는 저녁이면 온화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형제는 새벽같이 산으로 가 전보다 배나 되는 양의 사냥과 나무를 해오면서도 전에 없이 힘이 넘치고 생기 가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슬바람을 타고 향기로운 내음이 풍겨오더니 저절로 방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을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두 처녀는 그녀를 보자 어머니, 라고 부르며 방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인은 그녀들을 녹이 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천궁의 장미선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왕모낭낭의 반도회에서 돌아왔을 때 두 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늘나라 곳곳을 딸들을 찾아 헤매었으나 찾을 수 없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름 아래 속세를 둘러보던 중 왕가 집에 있는 두 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구름을 타고 속세로 내려오며 장미선자는 딸들을 데려간 인간에게 엄한 벌을 내리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집에 도착해 보니 노부인은 부드럽게 딸의 긴 머리를 빗질해주고 있었고 형제는 그 옆에서 정성스럽게 딸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장미선자는 화목한 집안 분위기에 동화되어 화가 풀리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원래 두 처녀는
장미선자의 딸로서, 첫째는 월계, 둘째는 매계로서 이들 모녀는 하늘나라의 꽃의 신이었습니다. 그날 모친인 장미선자가 외출하여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이들 자매는 몰래 천문을 빠져나와 유람하던 중 속세로 통하는 절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그곳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니 초봄의 인간 세상의 집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감돌고 밭에서는 파종하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힘차게 나무를 베는 청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순정하기만 한 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매는 호기심이 발동되어 아래로 내려가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는 대신 치마를 펼쳐 인간 세계로 날아오다 떨어져 형제를 만났던 것입니다. 장미선자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월계 매계를 왕씨 집안에 대한 은정의 보답으로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그 후 두 딸과 형제는 결혼했으며 장미선자도 그곳에 남아 여인들에게 배를 짜서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향미 사람들의 가난한 살림을 윤택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자신보다는 상대를 먼저 배려해주는 선을 베풀어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편 천궁의 옥황상제는 어느 날 장미선자와 그의 두 딸이 사사로이 인간계로 내려가 백성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제는 득돌같이 천병천장에게 인간계로 내려가 장미선자와 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날은 마침 부인은 밭에 나가고 형제는 여는 알처럼 산으로 사냥하러 가서 집안에는 장미선자와 딸들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둥둥거리는 북소리가 들려오자 장미선자는 천병천장이 자기들을 붙잡으러 온 것을 알고는 몸소 문 앞에서 기다려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하고는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이 너무나 황량하여 우리는 장기간 이곳에 머물며 조금이나마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곳에 심어줄까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천병대장은 장미선자의 금강 같은 결심을 보고는 천하를 놓아 장미선자와 딸들을 불바다에서 장례를 지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큰 불이 나자 형제와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달려와서 한 몸이 되어 불을 껐습니다. 불은 곧 꺼졌으나 장미선자와 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계절이 바뀌자 왕시가의 문 앞에 자매와 같은 모습의 예쁜 꽃이 두 종류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돌담과 구릉 등의 문 앞과는 다른 꽃이 피어나는가 싶더니 마술처럼 순식간에 온 동네에 빽빽하게 피어나 화려한 경치를 이루었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꽃향기는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들은 장미선자와 딸들의 영혼이 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문 앞에 두 종류의 꽃을 월계화, 해당화라고 불렀으며 문 밖의 꽃을 장미꽃이라고 불렀다 하나이다. 자선이 가져온 발복, 영월에서 제천으로 가자면 문꼭 삼거리에 이르는데 거기서 다시 300m쯤 더 나가면 능선을 잘라 큰 길을 닦았고 그 왼쪽에 옥녀봉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양지 바른 곳에는 묘이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전설의 주인공 유만호 부자의 묘입니다. 그 묘의 서쪽 마을이 갈골이고 동남쪽으로 강 건너 마을이 문계실입니다. 옛날 갈골에 어렵게 살던 유실한 농부는 농토가 없어서 문계실에 건너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과 농토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심은 항상 그 부인이 날라다 주어야 했습니다. 아지랑이 끼는 따뜻한 어느 봄날 오후 유시천은 밭에 점심을 날라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지쳐 쓰러진 늙은 중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음 착한 그 부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까이 가보니 숨소리가 아직 살아있는 듯 하기에 흔들어 깨워보니 그 노승은 겨우 눈을 뜨고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부인은 큰 소리로 왜 여기에 쓰러져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허기가 져서 그런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음식은 다 먹고 빈 그릇뿐이요. 집에 가보았자 금방 먹을 것을 마련할 처지도 못 되고 그냥 버려두면 노승은 굶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인은 생각다 못하여 마침 애기 젖을 먹이고 있던 터인지라 우선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젖꼭지를 중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허기졌던 그 중은 본능적으로 젖을 다 빨아먹고는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고 감격하여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절은 남녀가 유별하여 내외하며 살던 때이므로 그 부인의 처사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자선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치하를 하고는 이 은공은 갚을 길도 없거니와 주인 어른께 인사라도 하고 가야 하겠다며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니 그 부인은 민가도 많지 않은데 지친 중을 그냥 가라고 하기도 난처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윽고 남편 유 씨가 돌아왔으므로 노승은 큰절을 하고 전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간절하게 고마운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아내의 그 남편 착한 유 씨는 자기 부인이 한 처사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날도 저물었으니 집에서 쉬어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중은 이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됐습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건넌방에 들어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누워있는데 안에서 소리가 그치더니 유 씨 부부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유 씨는 초상상주였습니다. 중은 그날 밤을 그 집에서 잘 자고 이튿날 아침 떠나면서 태산 같은 재생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보아하니 상중인 모양인데 산소자리 잡는 일은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가세가 이 꼴인데 구산이 다 뭡니까? 묘 자리를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소승이 아는 것은 없으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뜻에서 묘 자리를 하나 보아드리겠습니다. 나하고 같이 나가봅시다. 하여 둘이서 묘자리를 보러 나섰습니다. 남쪽을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꽂은 다음 얼마 안 가서 중이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한증유 씨는 우선 가난한 것이 아니요. 글 공부는 못하였으나 기운은 세니까 무관 계통이 일이면 해낼 법도 하나. 벼슬이라는 명칭 자체도 모릅니다마는 사람들에게 얻어들은 만호첨사밖에 알지 못하니 만호 한자리나 하면 만족하겠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중이 앉으면 보이고 서면 안 보이는 큰 자리도 있어. 삼상육판이 날만한 좋은 자리도 있긴 하나 당대 발복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자리에 아버지 묘를 쓰도록 하시오. 라고 하면서 자리를 집어주고는 표현이 떠나갔습니다. 이 묘자리는 큰 길이 나기 전에는 옥녀봉과 뒷산이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동남향의 양지발은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유 씨가 그 자리에 아버지를 장사 지냈음은 물론입니다. 그 후 어느 해 가을날 전과 같이 문계실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배를 젓는 삿대가 물 바닥에 꽂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하는 수 없이 물속에 들어가 살펴보니 삿대가 푸대에 끼어서 나오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 푸대를 치우려고 보니 엽전 전대가 5개나 물속에 잠겨 있지 않은가. 깜짝 놀란 유 씨 부부는 그것을 집으로 갖다 놓고 생각해보니 지난 여름 장마에 떠내려온 것이 분명하므로 그냥 가질 수도 없어 관가에 신고하고 널리 광고를 내보았으나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가에서도 하는 수 없이 신고된 물건을 유 씨에게 되돌려주어 유 씨는 그 돈으로 문곡리, 인당리 등의 땅을 사서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묘자리를 잡아주던 노승이 보통 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겸하여 벼슬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벼슬 한 자리 얻어볼까 하고 돈을 두둑히 갖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사고무친한 그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벼슬아치가 많이 살고 있는 가회동의 큰 집 옆에 있는 객주집에 방을 얻어놓고 어슬렁어슬렁 서울거리를 구경이나 하면서 소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밤중에 변소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 큰 집담을 넘어가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본래 힘이 센 그는 다짜고짜 담 넘어가는 놈의 다리를 낚고채서 붙잡아 가지고 꽁꽁 묶어 결박 지은 다음 그 큰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 청지기는 왜 밤중에 소란을 피우느냐며 판서대감이 주무시는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판서란 소리를 들은 그는 더욱 소리 높여 도적놈을 잡았으니 문을 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잠자던 집주인 판서대감은 바깥이 소란하니까 나와서 그 연유를 묻게 되었는데 유 씨는 이 도적놈이 이 집 담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잡았다고 말하고 인계해 주었습니다. 도적놈은 조사 결과 당파 싸움으로 판서를 죽이기 위해 들어온 자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판서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또 사전에 그 음모를 알게 된 것은 권세를 잡고 있던 쪽에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그 판서 집에 문객이 되어 소일을 하다가 집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판서는 더 있어 주기를 권유하면서 그대는 무슨 소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유 씨는 배운 것은 없으나 힘이 세니 만호첨사나 한자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판서대감은 어렵지 않은 청이라고 즉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 씨는 만호첨사 벼슬을 하게 되었고 힘이 세고 정직하여 만호첨사 일을 잘 해냈으며 나라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노승이 말한 대로 유 씨네는 당대 발복하였고 후세 사람들에게 마음씨 착한 유 씨 부인의 선행과 성공담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 씨 부부는 죽은 뒤 명당터인 아버지 묘소 옆에 묻혔다고 합니다. 모기 보고 환도를 빼들다. 그전 서울 한 정승의 아들이 무예를 배우느라 매일 검을 빼들고 부지런히 검수를 익혔습니다. 그는 검수를 더 배우려고 산골에 계시는 한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진종일 칼을 들고 검수를 배우던 정승의 아들은 저녁술을 놓자 그 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엌으로부터 앵앵하는 소리에 그만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들어보니 아주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한데 서울 한복판에서 자란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앵앵하는 소리는 귓전 가까이에 들리더니 그의 이마를 따끔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마를 툭 쳤습니다. 그런데 또 앵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손등이 따끔하고 또 귀밑이 따끔해났습니다. 정승의 아들은 성이 버럭나서 일어나 환도를 빼들고 모기를 찍으려 하였습니다. 이때 곁방에 계신 스승이 그를 보고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요 앵앵거리는 놈이 사람을 쏘아 내 그놈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 그건 모기일세. 스승은 어이가 없어 그것이 모기라고 알려주었으나 그는 모기란 무엇인지 몰라 입만 벌리고 스승을 보았습니다. 스승은 정승의 아들에게 모기란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말하여 주고는 이 사람 이제 다시는 모기를 보고 환도를 빼들지 말게 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로부터 견문발검이란 말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기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길손이 산골길을 걸어가는데 해가 져 한 집에 찾아 들어가 하룻밤 유하고 가겠다고 청하였습니다. 주인은 안 된다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길손은 다른 집은 없고 또 밤길은 가기도 어려워 툇마루에 앉아 밤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길손은 진종일 걷다 보니 시장기가 난 데다 집안에서 구수한 토장국 냄새가 나오는 걸 맡자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며 참기 어려웠습니다. 길손은 이국리저국리하다. 아이고 짐승이야. 하며 죽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 바람의 주인은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웬일이요? 짐승이 와서 무서워 그러. 그럼 어서 집에 들어오. 길손은 그 말에 훌쩍 뛰어 온돌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길손이 들어오자 주인은 문을 닫고 물었습니다. 무슨 짐승이 왔을때? 앵앵 소리치며 귀밑을 따끔 쏘는데 나도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어. 주인이 들어보니 모기를 가지고 그러는데 이미 방에 들어온 손님이란 내쫓을 수도 없어 한바탕 웃고는 저녁을 대접하고 그 방에서 자게 하였습니다. 아침을 굶은 부자. 옛날 한 고을에 황가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늘 불에 구운 물고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하루는 머슴이 고등어 한 마리를 껍질가 타실타실하게 구워서 밥상에 받쳐들고 들어갔습니다. 헌데 생트집을 잘하는 황 부자는 고등어가 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탄 고등어를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물고기는 먼 불에 구워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던. 황 부자는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며 당장 사람을 잡아먹을 상을 하였습니다. 머슴은 주춤거리다 하는 수 없이 아침상을 들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강 건너 산에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천재이루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머슴은 밥상을 방 안에 내려놓고 고등어를 받쳐들고 나와서 강 건너 산을 마주쳤습니다. 한식경이 지나도 아침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 부자는 배가 고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침만 꿀꺽거리고 삼키던 황 부자는 그만 부하가 치밀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에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누나를 뒹굴이며 강 건너 산을 마주선 머슴의 등 뒤에 대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쳤습니다. 이 녀석아, 이게 어느 때냐? 아침상은 들어오지 않고 개 서서 뭘 하는 거냐? 예, 대인님께서 물고기는 먼 불에 구워야 좋다기에 강 건너 산불에 고등어를 굽고 있습니다. 이젠 거의 굽혀지는 것 같은데 고등어가 익으면 아침상을 들여가겠으니 기다리십시오. 뭐라느냐? 아유, 대인님 급하십니다. 저 산에 불 붙는 걸 보십시오. 좀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자는 말문이 막혀 선자리에서 낑낑거리다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그 자리에서 고등어만 받쳐들고 있으니 기다리는 아침상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여 황 부자는 아침을 굶더라 합니다. 올바른 선처, 북촌에 정소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잠을 자던 중 꿈에 저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승에 들어 섰을 때 마침 염라대왕은 명부에 잡혀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근 마을에 사는 한 노부인이 대전으로 왔습니다. 염라대왕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우며 두 손을 맞잡아 예를 갖추며 아울러 좋은 차를 대접하며 환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부인, 이리로 앉으시지요.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노부인을 아주 좋은 집안에 환생하게 하여라. 정소선은 너무나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염라대왕이 저렇게도 예를 갖추다니 거참 이상하네. 정소선은 저승사자에게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저 노부인은 단지 농촌의 촌부에 불과한데 도대체 무슨 공덕이 있었기에 염라대왕의 공경을 받고 아주 좋은 집안에 환생하게 되었나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평생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설사 현명한 사대부라 할지라도 과실과 착오를 면할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응보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릇 이기적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지요. 일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모두 이렇게 조성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유독 이온 세상에 퍼지고 만년 동안 더러운 악취를 남길 수 있는데 이 모두는 바로 위사위기, 즉 자신을 위하는 이 일념이 초래한 재앙이지요. 이 노부인은 평생 자신의 사심을 억제할 수 있었으니 독서와 학문을 논하는 유학자라도 그녀 면전에서는 모두 부끄러운 빛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염라대왕께서 그녀 앞에서 더욱 예를 갖추시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정소선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놀라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로구나. 저 부인이 큰 공덕을 쌓게 된 것도 사심을 억제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그러자 이번에는 관복을 입은 한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살아생전에 관리를 했던 모양이구나. 관리는 염라대왕을 바라보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관직에 있으면서 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물 한 잔 얻어 마셨을 뿐 청렴하게 살았으니 귀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제를 만든 것은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래로 역참이나 수문을 관리하는 작은 관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치와 법에 의거해 이로움과 폐단을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지 않았다 하여 좋은 관리라고 말한다면 그럼 차라리 관청에 목각인형을 세워놓으면 그것은 물조차 마시지 않을 테니 너보다 더 청렴하지 않겠는가? 관리는 이 말을 듣고는 놀라 변명했습니다. 아니, 염라대왕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비록 공로는 없을지라도 또 지은 죄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갈취한 적도 없고 백성들에게 물만 한 잔 얻어 마신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관리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곳곳에서 구하고자 한 것은 일신의 보전이로다. 너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고자 했느니라. 모 안건에서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일은 내가 번거로울까 두려워 조정에 보고를 올리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관리된 자로서 말하자면 3년에 한 번씩 정치적인 업적을 고찰해야 하는데 왜 그러한 줄 아는가? 바로 공이 없다는 것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이다. 관리는 매우 놀랐고 불안해졌습니다. 아. 염라대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탓한 것에 불과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평하게 평가한다면 너는 그래도 3에서 4등급의 관리는 되니 내 생에도 관직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여봐라. 이 관리를 내 생에도 관직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라. 정소선은 흠칫 놀랐습니다. 염라대왕은 관리가 숨기고자 했던 작은 마음까지도 다 보아내고는 그것을 포함시켜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하는 마음도 어찌 보면 정당하지 못한 것이로구나. 내가 스쳐 지나가는 작은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로구나. 저승을 방문하고 온 정소선은 그 후 사심을 놓기 위해 매우 노력했다고 하나이다. 곽대감 인재를 구한 이야기. 그를 부모 덕에 사서오경을 다 배웠으나 집이 가난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 한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부잣집 행랑살이를 해서 밥술이나 얻어오면 먹고 얻어오지 않으면 굶으면서 살아가는 그 경상이야말로 그지없었습니다. 선비는 줄임배를 끌어안고 얼음장같이 차디찬 냉돌에 패댕이를 치고 앉아서 낮이나 밤이나 글을 읽는 것이 유일한 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악인하고 한스러워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참 답답하시오. 날마다 책만 들고 앉았으면 거기서 밥이 나오, 돈이 나오? 굼벵이도 우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당신은 어째 아무 재주도 없단 말이오.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어. 농사를 짓자니 밭이 있어.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있어. 그래 무슨 노릇을 하란 말이여? 선비는 무등맹랑한 기색을 지어 보이며 아내의 말을 받습니다. 미천이 있으면 장사를 할 만하오? 하고 말고 그게사 못하겠어? 뜻밖에도 선선히 대답하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는 그 길로 자기가 일해주는 주인 집으로 가서 사정해 보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무슨 장사라도 좀 해보고 싶어 하나 미천이 없어 못하겠다니 돈이 되든 필육이 되든 장사 미천을 얼마간 대줄 수 없겠는지요. 사정을 듣고 난 주인은 뜻밖에도 쾌히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한 미천이야 대줄 수 있지. 내가 비단을 몇 필 줄 테니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보게 하오. 주인은 선비의 아내를 길게 두고 부리자면 든든히 얼검에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명주 10필을 얻어왔습니다. 이 명주 10필이 장사 미천이라오. 이걸 가지고 서울로 가서 시골에 없는 물품을 받고 오시오. 그렇게 몇 축하면 설마 본전을 빼고도 장사 미천을 잡을 수 있겠지요. 만약 미천까지 털어먹고 만다고 하면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한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거우다. 부디 명심하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서울길을 떠나보냈습니다. 선비는 명주 10필을 등에 지고 며칠 난 며칠 밤을 걸었던지 서울과 영남의 갈림길인 자레모까지 당도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짐을 지고 헐얼거리며 올라가노라니 땀은 비오듯 하고 오금은 달라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꼭대기 대밑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난데없이 도적놈이 칼을 뽑아들고 크게 호통을 치며 달려내려왔습니다. 내 이놈 거기 섰거라. 그 짐을 썩 내려놓지 않으면 칼에 피맛을 보이겠다. 선비는 넋을 잃고 벌벌 떨다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합니다. 이 짐은 저희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 빼앗기면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같으니 제발 사정을 좀 보아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명주올시다. 저는 원래 책상물림으로 일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지만 농사를 지을래야 밭이 없고 장사를 할래야 미천이 없어 아무 노릇도 못하고 살아갈 길이 없던 차에 저희 아내가 일해주는 주인 집에서 이 명주 10필을 꿔주면서 장사 미천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식구들의 밥통이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저희 아내는 한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 아닙니까? 닥쳐라. 도적놈이 언제 남의 구구한 사정을 돌보아 줄 겨를이 있다더냐? 두 말 말고 어서 짐을 벗어놓아라.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짐을 벗어놓고 얼굴이 까맣게 질린 채 떨기만 하였습니다. 너의 말을 듣건대 경상이 가긍하다만 내가 오늘 꼭 써야 할 일이 있기에 이 명주를 가져가야겠다. 이후에 내가 찾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 가서 이 명주를 너에게 도로 돌려주마. 내가 사는 곳은 바람이는 동네요. 내 성은 초상난사을이요. 내 이름은 정월 초하루이다. 말을 마친 도적은 비단짐을 가지고 가뭇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도적이 찾아오라는 주소와 성명을 아무리 풀이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풀이해내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재도 염치가 없으므로 그만 천장만장 발길이 닿는 대로 달아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과객행색으로 며칠간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정자나무 밑에서 10대살씩 먹은 아이들이 원놀이를 하고 노는데 한 아이가 원이 되고 다른 아이들은 백성이 되어 송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원이 된 아이는 제법 들어오는 송사마다 척척 해결해 나가는 품이 비록 아이들 노름이지만 자모 신기하게 여겨져서 선비는 곁으로 가서 정신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가 까다로운 문제 하나를 내놓아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느 게 암까마귀인지 어느 게 숫까마귀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공중에 까마귀 2마리가 날아가고 있으니 어느 것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인지 답해 주십시오. 원이 된 아이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제깍 대답해 줍니다. 앞에 선 것이 암컷이고 뒤에 선 것이 수컷이니라.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사람도 부부가 동반하여 길을 걸을 때면 아내가 앞에 서고 남편이 뒤에 서는 것이 상례이니라. 그러니 짐승도 쌍을 지어 나를 때는 의례 암컷이 앞에 서고 수컷이 뒤에 설게 아니겠느냐. 선비가 들어보니 과연 이치에 맞는지라 아이는 어리지만 그 궁량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며 송사를 드렸습니다. 원님께 송사 드립니다. 무슨 송사녀? 예, 소인이 책상 몰림으로 집이 가난하여 아내가 남의 집 행랑살이를 해서 겨우 살아오던 중 무슨 장사라도 좀 해보려나 미천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아내가 일해주는 주인 집에서 명주 10피를 얻어다 주면서 미천을 삼아 장사를 해보라기에 소인이 그것을 지고 서울로 팔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랑하게도 자라목제에서 도적놈한테 그 명주를 몽땅 빼앗겼소이다. 소인이 구구한 사정으로 애걸했더니 도적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이루에 자기를 찾아오면 돌려주겠다고 했소이다. 그런데 그의 주소 성명이 하도 까다로워 도무지 풀이해 낼 수가 없소이다. 주소 성명이 어떠하단 말인고? 예, 도적이 살기는 서울 바람이는 동네에 살고 성은 초상난 사흘이며 이름 정월 초하루라고 하였소이다. 선비의 말을 다 듣고 난 아이원은 눈을 깜짝깜짝하며 한참 생각을 더듬더니 어렵지 않게 풀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것이어서 걱정하겠느냐. 바람이는 동네란 서울 선자동을 말할 게고 초상난 사흘이란 무릇 사람이 죽으면 사흘만이 아니면 닷새 만에나 혹은 이래 만에 입관을 하는데 곽에 넣은 것을 곽에 넣는다고도 하므로 성은 곽씨가 분명할 것이여. 정월 초하루 날은 집집마다 떡국을 먹으니 이름은 떡국일 것이니 서울 선자동 곽떡국을 찾아가면 될 게 아니냐. 선비는 아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선자동 곽떡국을 찾아가니 집은 고루거각인데 남종여비가 득실거리는 품이 이만저만한 가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곽대감 계십니까? 선비는 점잖하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곽떡국은 원래 도적이 아니라 나라의 정승인데 누가 자기를 찾는다기에 사랑방으로 모셔드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선비는 곽떡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주인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묻습니다. 내 주소 성명을 어떻게 풀이해서 알게 되었는고? 원놀이하는 아이들한테 풀이해서 알았소이다. 하고 선비는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무릎을 탁 치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날 그대 비단집을 빼앗은 사람은 바로 나요. 나는 일국의 재상으로서 부귀를 겸하고 있지만 혈육이라고는 무남동녀 딸 하나뿐이요. 그래,
사위라도 온전한 인재로 골라 삼아서 장차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게 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어디 뜻대로 되어야 말이지. 생각도 못해 그런 꾀를 내보았는데 이제야 온전한 인재를 구호하게 된 것 같구려. 내 집에 비단이 얼마라도 있으니 10필 대신 15필을 가지고 내려가서 원주인에게 갚아주시오. 그리고 그대는 부인과 함께 그 원노릇하던 아이를 데리고 내 집으로 올라오시오. 그 아이는 내가 사위로 삼고 그대는 나와 형제를 무어서 같이 살아갑시다. 이리하여 선비와 그의 아내는 팔자를 고치게 되었고 슬기롭게 총명한 시골 초동은 일국 정승의 사위로 되었는데 뒤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명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금을 탐내던 부자. 초막봉에 금 한 동이와 은 한 동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부자 이천서는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으려고 20여 년이나 애쓰다가 나이 60이 다 되고 머리에 서리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이천선에게는 갖가지 금은보화가 있었지만 마음이 숫덩이 같고 욕심 사나운 그는 금동이와 은동이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산신령에게 빌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도 쳐보고 날마다 추막봉에 가서 사방을 파헤쳤지만 금동이와 은동이는 어디에 묻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매불망 그 금동이와 은동이 때문에 신고를 했으나 날마다 소경이 헛막대질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 살아갈 수 있으니 조막봉에 와서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지 말게. 이제 다시 조막봉을 파헤치면 좋은 일이 없을 거네. 그 두 동이의 금은은 자네 것이 아니네. 이천서는 백발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금동이와 은동이의 임자는 어느 곳에 있나이까? 그 임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성은 허가요 이름은 득기라고 하네. 그 아이가 자라나 9살이 되면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을 거네. 말을 마치자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백발노인을 부르다 잠에서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 부자네 집에 젊은 부부가 찾아와 동냥을 했습니다. 이천서는 꿈을 꾸던 생각이 나서 젊은 부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 성은 무엇인고? 소인의 성은 허시옷이다. 이 부자가 다시 살펴보니 여인은 만삭입니다. 부자는 엉큼한 마음을 품고 웃으며 젊은 부부를 대하였습니다. 집 없는 밥동량을 다니는 자네들의 신세가 참 가긍하네. 젊은 부인이 만삭인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행랑채에 있게나.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젊은 부부는 눈물이 그렁하여 이 부자 앞에 끌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은혜 백골란망입니다. 골뱅이처럼 집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자, 어서 들어가세. 이리하여 허신의 부부는 이천선 부자네 사랑채에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허씨의 아내가 해산하였는데 애의 이름 때문에 궁금한 부자는 마누라를 보내어 애의 이름을 알아오라 하였습니다. 한참 만에야 돌아온 마누라는 부자에게 애의 이름이 득기라고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자는 그럼 그렇겠지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주야장천 흐르는 세월은 흘러올라서 득기가 세상에 태어난 지도 9년이 되었습니다. 허신의 부부는 외아들을 데리고 부자의 후한 보살핌으로 그럭저럭 끼니를 굶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하루 허신은 부잣집 문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마누라, 올해는 저 행랑채에 있는 허간의 9년 빚을 몽땅 받아들이겠으니 마누라는 내 솜씨나 보구려. 아니 털면 먼지뿐인 그 녀석들이 어떻게 9년 동안이나 진 빚을 단번에 갚는단 말이에요. 하하하. 부자는 한바탕 너털웃음을 웃어대더니 꾸미야기를 하고는 마누라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시에 큰 부자가 되어 우리 양주는 금덩이를 베개로 삼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요. 아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고 남의 속만 태웠나뇨? 쉿, 낮게 말하오. 남말을 새가 듣고 반말을 쥐가 듣는다고
이제 다시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가만히 있다 내 숨쉬나 보. 헤헤. 허허허. 여기까지 들은 허씨는 제깍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제야 허씨는 부자가 9년이나 선덕을 베풀어준 고약한 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9살 난 듣기는 매일 산에 가서 놀기를 특별히 즐겼습니다. 무엇이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듣기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바위돌이 들쑥날쑥한 초막봉에가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듣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초막봉에 올라서니 전에 보지도 못하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깃을 쓰다듬기도 하고 진주옥반에 굴리는 듯한 목청으로 우짖기도 하였습니다. 듣기는 새를 잡으려고 돌을 주워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를 쫓아갔습니다. 새는 마치 자기의 위험한 처지를 알기라도 한 듯이 풍풍 뛰어갔습니다. 듣기는 힘든 줄도 모르고 새를 쫓아갔습니다. 새는 한참 가다가 높은 나무 위에 앉아 듣기를 보고 우짖으며 날개를 퍼덕이었습니다. 듣기가 새를 잡으려고 나무 가까이에 다가서자 새는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든 듣기는 풀썩 그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헌데 앞을 보니 앞에 괴상한 동이 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듣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리를 차고 일어나 첫 동이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동이에는 흰뱀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듣기는 제깍 뚜껑을 닫고 두 번째 동이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동이에는 흰누런 구렁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듣기는 겁이 덜컥 나서 뚜껑을 닫아놓고 도망쳤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뛰던 듣기는 뱀이 쫓아오는 것만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방까지 있던 동이는 간 곳 없고 그 자리에 큼직한 돌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듣기는 낮에 본 이상한 뱀동이 이야기를 시시콜콜 아버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고 와서 허씨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자네 아들이 본 두둥이의 뱀은 금과 은일세. 내일 내에게 금과 은을 가져가되 욕심을 너무 쓰지 말게. 허씨 대답하고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허씨는 아들에게 산에 가서 어제 본 두둥이에서 각각 돌덩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듣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초막봉에 올라가 놀다가 괴상한 동이를 찾아갔습니다. 헌데 어제 자취를 감추었던 동이가 그대로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 그 속에는 뱀이 아니라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듣기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첫 동이의 뚜껑을 열고는 제일 큰 흰 돌 하나를 꺼내고 두 번째 동이에서는 누런 돌을 꺼내가지고 길을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니 동이는 간 곳 없었습니다. 듣기는 단숨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한테 가져온 돌을 내놓았습니다. 허씨는 그 돌을 받아들고 보고 또 보더니 틀림없는 금은이라 아내와 아들 듣기를 데리고 영영 부잣집 행랑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어지고 집집마다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헌데 유독 허신의 연통만이 연기를 토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행랑채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데 바람에 가마 뚜껑 위에 흰 종이가 펄럭펄럭하였습니다. 이 부자가 종이를 들고 보니 흰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의 후한 보살핌에 소인은 금과 은을 가지고 갑니다. 그 문을 탐내어 허신의 부부를 맞아들인 부자는 닥쳤던 게 담벽 쳐다보듯이 입을 해벌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하여 오라병이 터진 부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말하는 염소. 옛날에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은 잘 살고 형은 가난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형이 동생 집에 가서 겨라도 달라면 동생은 소를 먹일 것도 없는데 줄 게 어디 있느냐고 야단이었습니다. 하루는 형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형은 눈이 쌓여 양지 쪽에서 나무를 긁으며 설로는 쌓이고 설밥은 없고 우리 부모 어떡하나?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건너편 골짜기에서 자기와 똑같은 흉내를 냈습니다. 또 한 번 같은 소리를 했더니 역시 똑같은 흉내를 내기에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염소란 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흉내를 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여 어디 그럼 다시 한 번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곧잘 했습니다. 그래 그 염소를 끌고
큰 동네로 가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말 잘하는 염생이 보쇼. 말 잘하는 염생이 보쇼. 하나 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정말 말을 하는 것을 보더니 돈을 많이 던져주었습니다. 형은 염소를 끌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동생이 형의 염소를 빌어가지고는 말 잘하는 염생이 보쇼.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역시 전에 왔던 염소가 왔다고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시켜도 염소는 말을 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모두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동생은 화가 잔뜩 나서 염소를 끌고 산으로 가서 바위 틈에다 놓고 짓이겨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염소는 어찌했느냐고 하니까 말도 못해서 바위에다 놓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형은 울면서 그곳으로 가서 뼈다귀를 주워 울 안에 갖다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대나무가 나와 무럭무럭 자라 나중에는 하늘에 있는 돈볼을 찔러 집안에 돈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안 동생은 또 뼈다귀를 주워다가 울 안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대나무가 나서 하늘에 있는 똥볼을 찔러 동생은 똥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